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또는 통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마음이 우울해 힘들어 그리고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보통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늪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감기 그러면 뭐 우리 육신의 감기처럼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또 이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귀한 분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의학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한 청년 의사 지망생. 의료 선교를 하며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정신 전문 의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만나게 된 동갑내기 탈북자. 그 만남 후로 북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찾는 전우택 정신의학 교수를 만나봅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이신 전우택 교수님. 네. 아니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전시들이 네. 눈물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양 전시들이 아주 미남 미녀가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아니요. 오늘 갑자기 화장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정신과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네. 제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실 것 같아가지고 딱 우리 얼굴 표정만 네, 봐도 사람들이 교수님과 대화 나누기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네. 늘 가장 큰 불만이 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완벽히 몰라줄 수 있냐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합니다. 네. 그 얘기 네. 들으니까. 네. 아니 이제 우리 전우택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시기 네.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유명하신지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다. 뒷조사 전문가인 전혜진 집사님께서 교수님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짜잔,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뒷조사 전문가 전혜진을 밝히는 전우택 교수님의 대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전우택, 나이 56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연대 의학교육학과 교수면서 정신과 견무교수인 그는 사회정신의학을 전공하여 북한 탈북자 난민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꿈으로써 경쟁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협업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 NGO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가 호흡이 가빠집니다. 아니 듣는 내가 지금 숨이 막히네. 근데 교수님 정신과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사회문화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공부하셨다고요? 예. 그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한 개인의 정신병리를 다루기보다는 집단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쉽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적인 거나 또는 사회적 특성이 한 사람이나 또는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집단과 대상들 가운데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집단 대상들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나름대로 처음부터 이 북한 땅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민족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생각은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1993년도에 이제 군대 마치고 대학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탈북자 한 분을 만나 뵙게 돼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1년에 넘어오시는 분들이 10손가락을 채울 수 없을 많지 정도로 않죠. 적은 그렇죠. 분들이었는데 네. 저하고 동갑이었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 공부하시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탈출을 하여서 남한에 들어오신 분이셨어요. 굉장한 엘리트. 네. 예. 그분의 아버님은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여서 싸우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역시 한국군. 예, 한국군으로 예. 가서 또 북한 뭐 장진호까지 올라갔던 그 부대에 계셨던 분이었고 해서 서로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 저한테는 너무 큰 일종의 좀 뭔가 느껴지는 울림이 게 있으셨겠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시 그분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남한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저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소위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을 만난 최초의 경험이었는데 그거부터 제가 나는 이젠 정말 북한을 연구하는 게 내 역할이 돼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북한 연구,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은 이론적인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다행히도 탈북자분들과 연결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친구분과의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거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시고. 예, 뭐 이제는 뭐 청소년 자녀들 키우는 거 같이 고민하고 앉아 있고 똑같은 엄마 아빠로서의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님이시고 또 통일준비위원회 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데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 6.25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통일을 굳이 해야 되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통일 문제. 예. 정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왜 꼭 통일을 해야 되냐? 한민족이라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 마치 미국과 같이 다민족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는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이 다 지금 하나의 나라를 이룬 그렇죠. 것도 아니고 러시아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무슨 북한과 평화롭게 교육을 많이 하고 비자 받아서 가서 왕래를 하고 여행 관광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꼭 통일을 이루어야 되냐.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더 강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그러면은 엄마가 통일을 되면 우리나라 못 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금만 많이 걷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거의 90% 이상이 아주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뿐더러 그렇죠. 더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럼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첫째는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가 이제 곧 줄어들기 줄어들죠. 시작하는 이미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내년 내후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네. 한 15년 뒤부터는 인구 전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네.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2,500만의 우리 민족이 같이 살고 있고요. 이분들과 우리 5천만이 합쳐져서 최소한 7,500만이 되는 순간 우리 경제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과 같이 핵 위협 속에 계속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을 유지시키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한 일이지만 한반도로서는 너무 불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2,500만의 동포가 너무 비참한 삶을, 너무 비인간적이고 인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통일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내 형제가 친형제가 뭐 사업이 부도나가지고서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마음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북한의 2,500만 중에 200만 명은 남한적 수준의 삶 또는 남한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삽니다. 네.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시는 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평양을 벗어난 지역 2,300만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에서 살고 있는 최저 생활의 고통을 받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삽니다. 네. 이분들을 어찌되었던 인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인들이 결코 회피해서도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로서는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명이죠. 우리가 만난 강도 만난 자 옆에 서 있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네.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통일을 꼭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운동이 영적인 운동으로 바뀐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물지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서는 전 세계의 5분의 4 지역은 식민지 또는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모든 나라가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서의 대부분은 당연히 무장투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의 그 방법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무장투쟁이 아닌 비폭력, 네. 무저항운동의 간디의 지도하에 있었던 독립운동이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흔한 많았던 독립운동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이게 가능할 수 있고 인간은 폭력을 정말 초월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평화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는 그 후에 마틴 루터 킹이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꿔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인 현상이 영적 현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무장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네. 거였는데 석방되고 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백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떠나려고 할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리고 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투투 주교가 그 위원장을 맡으셔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도 결국은 피해 보복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화해하고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인류의 눈앞에 현장으로 나타난 거였고 이게 인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네. 저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단순히 베트남이나 독일이나 예멘에서 이루어졌던 분단 후 통일
힘에 의한 통일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 중에 하나로서의 통일이라면 물론 통일 자체는 기쁜 일이겠지만은 인류사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1인당 또는 국가적 경제 규모 차이를 뭐 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대 1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으로 더 가진 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못 가진 자들을 더 숭고한 높은 목적 때문에 다가가고 껴안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힘에 의한 또는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 의한 것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인간에 대한 또는 인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저는 이거는 소위 지금 자본주의 또는 뭐 신자본주의 뭐 온갖 이 자본주의가 의해서 발전도 이루어지지만 자본주의 때문에 인간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더 비참해져 가고 있는 이 전 지구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대영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통일은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전 세계를 향한 영적 도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통일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유, 숨 쉴 시간 좀 주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고 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연구하셨으니까. 연구하신 분야를 질문하니까 뭐 거침없이. 네. 근데 네. 충분히 공감이 되죠. 정치적인 이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유, 거기에 네. 영적인 이유, 왜 이 통일이 돼야 되고 돼야 된다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금 교수님께서 북한 땅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또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공황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시는 것은 결국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그렇죠. 세워진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예, 어쩔 수 없는 모든 거가 뭐 네. 그걸 기반으로 일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글쎄 제가 뭐 저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시는 너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감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연구는 많이 합니다. 네. 학생들에게도 그 북한 얘기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만한. 뭐 그거는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언제나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죠. 예, 예. 예. 아니 지금 학생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네. 가장 존경하는 선배, 그러니까요. 인기가 네, 많으시대요. 그 다음에 닮고 싶은 멘토, 네. 뭐 이런 거를 설문하면 뭐 그냥 전유택 뭐 아주 교수님을. 예, 전무후무하게 예. 가장 많은 이름이 저건 이거 잘 정확한 모르겠- 조사입니다. 근데 후배들한테 인기가 네. 있는 이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제 상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네.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음.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교수님? 저항도 좀 받으셨잖아요, 사실. 아이고, 예, 뭐 아니 뭐 우선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올 때는 네. 경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수록 경쟁력이 커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네. 이제 소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랐으려면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쟁력이 더 이상 힘을 못 갖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창의력이나 협력, 팀워크 이런 능력들이 훨씬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3만 불 턱에 걸려가지고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잠재력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하려는 매우 위험한. 소위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적 사고가 네. 한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한평생 쓰고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서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지면 사회가 크는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걸 남들이 어떻게 볼지, 사회적인 위치를 어떻게 볼지, 돈을 얼마나 버는 거로 보여질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 네. 학교 때는 어떻게 교육받냐면 얘가 받는 성적 등수가 얘의 모든 걸 말한다고 아예 생각을 하게끔 그렇죠. 교육을 시켜요. 네. 이 대학교 입학 때까지는 이게 아주 뭐 절대적인 신기하죠. 예. 기준이 되고요. 대학교 들어온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완화가 되는데 의과대학만은 좀 다릅니다. 의과대학은 경쟁이 치열하죠. 의과대학은 우선 전국의 네. 상위 0.5%에서 뭐 한 1%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만 수재들. 거의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지금 특혜를 누리는 건데 문제는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불렸던 애들만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경쟁을 또 시킨 거예요. 아이고, 등수를 평생, 매기거든요. 예. 의과대학 학생들 예, 안에서 저희는 네. 등수를 매기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어떤 과를 내과를 갈 거냐, 외과를 갈 거냐, 정신과를 갈 거냐 이럴 때 자기 등수를 냅니다. 마치 수능 성적표 내고 대학 간 것처럼. 그래서 네. 간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과대학 들어온 다음에 다시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고3 때 공부한 것보단 훨씬 많이 한다. 와. 그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이 커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대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존에 있는 교과서 것을 잘 외우는 거는 지금 의대생들이 앞으로 15년 뒤에 의사로서 독립적 활동을 할 때는 아무 필요 없는 능력이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해야 되는 업무와 동시에 세계적인 의학 지식을 늘리는 영역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소위 연구력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의과대학 기간 동안에 연구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과서만 외우는 학생들이 돼놓으면 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연구력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연구력은 떨어지고 연구력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국제적인 경쟁력은. 그래서 오케이 이제부터는 경쟁력을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 안 시킨다. 학교 성적 연세의대는 이제부터 등수 아예 없앤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거 갖고 경쟁시키겠다. 예. 연구한 거 가져와라. 완전히 바뀌었네요. 학생들이 밤을 새는 거는 필요한데 단 밤을 새는 걸 실험실에 가서 밤새워서 실험하는 걸로 해라. 네. 만일에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저보고 만일에 쥐잡는 피 뽑는 연구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 근처에 잘 못 갔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국회나 언론사에 가서 인턴으로들 방학 동안에 일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인 역할을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온다면 네. 이거는 연구와 똑같은 거로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 선교사 외국에 많이들 나가 계신데 네. 그분들 가서 돕는 일, 네. 그다음에 뭐 하여간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활동하는 것. 이거 하고 돌아오는 것 연구하고 똑같이 인정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갖고 경쟁해라. 네. 그러나 학교 성적은 워낙 학생들이 좀 수재적이라서 그냥 우리가 카트라인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패스를 하든지 또는 떨어지는 걸로 합격 불합격으로만 나누겠다고 해도 학생들은 뭐 다 합격선에. 다 예. 자기들이 신경만 쓰면은 그냥 합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면 우리가 볼 땐 충분히 만족하다. 어허. 그렇게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연대의대가 3년 전부터 도입한 이제 절대 평가 제도인데요. 한국의 많은 의과대학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좀 연대의대를 잘 관찰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저게 통한다면 그러면 자신들도 바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3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조금의 성과나 예. 변화는 나타났을 예. 텐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의대 교수님들이 학생들 공부 안 할까 봐 매우 걱정하셨는데 네. 전체적인 시험 성적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옛날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네. 수준으로 나가니까요. 근데 성적이 굉장히 오히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는다. 이게 저희들의 지금까지 결론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우선 서로 이제는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니까 다 적이었을 것 같아요. 경쟁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적과의 동치면서. 예,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뭐 네. 이런 데 있었다가 안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분위기가 아주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있어서 이제는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줘서 같이 올라가는 네. 것에 기쁨을 알 수 있는 문화가 확실히 정착은 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뭐 외국 뭐 연구 활동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봉사 활동하는 것에 과거보다는 훨씬 마음의 참여도가 부담들 좋죠. 없이 적극적으로들 하고 있어서 뭐 현재까지는 저희는 만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제자들의 그 가치관 인생 바뀌죠. 바뀌죠. 예. 그래서 선생님을 참 잘 만나야 되는데 중요해요. 이런 선생님 만나는 제자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겠어요. 그건 뭐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물론 아이디어에 많은 거야 뭐 제가 아무래도 조금 관여했지만 이게 학교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훨씬 많은 숫자의 다른 교수님들이 그렇겠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뭐 이게 저 하나가 무슨 얘기해서 됐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 네. 연세대학의 네. 어떤 그 배경을 아니까 어떤 구조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주장하시고 또 같이 옆에서 협력하시고 네.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제자들을 대하니까 참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3자가 듣기만 해도 정말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도 북한 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교수님도 누군가에게 어떤 삶의 영향,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가장 그 영적인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교수님에게? 멘토 같은 분.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할머님도 이제 평생을 사모로 사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이화여전 1학년 때에 3.1운동이 터졌고 네. 할머님이 그래서 그 고향이 충남 아산이셨는데 아산에 내려가셔갖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시집도 안 간 젊은 처녀가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그 할머님을 결혼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그래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뭐 요시찰 인물들이 동시에 된 거죠. 이제 그래서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근데 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저의 마음속에는 늘 18살짜리 여자아이가 공주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저한테는 늘 일종의 하나의 무슨 저를 스스로 경계시키는 어떤 그런 도전입니다. 레지던트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할머님께서는 뭐 그 얘기를 하신 적은 거의 없으신데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는 그 할머님의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늘 제가 세상을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큰 영적인 하나의 원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연세대에 들어가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네. 우연히 이제 그야말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가 저를 거기 자기가 가입하려고 혼자 가기 좀 어색하다고 저를 데리고 간 다음에 그 친구는 가입을 안 하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네. 근데 IV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의 열정적인 신앙과는 또 조금 다른 제일 큰 거는 성경을 좀 깊이 읽을 수 있는 도전을 받았다는 게 네. 저한테는 아주 제 신앙적인 큰 변화를 만든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IBF 총무님이 지금은 합신 교수로 계시는 송인규 네.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IBF 총무셨고 또 연대 담당하고 있던 분은 고직한 간사님이셨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지를 배우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비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 제 신앙에는 아주 큰 두 번째 뭐 이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북한 대북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홍정일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그 남북 나눔 운동 안에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숙명여대에 계셨던 이만열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기독 신앙을 갖고 있고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학자들을 모으셔갖고 공부하는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게 저로서는 신앙과 통일에 대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그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세 가지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선 네. 첫째는 기독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독인들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때로는 기독인들이 오히려 더 호전적인 반평화적인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리고 뭐 역사 중에 한 번도 무력을 통해서 두 국가가 통일되지 무력을 통하지 않고 통일된 적이 있냐 이제 이런 막 주장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진정한 위대한 통일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그럼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면에서 첫째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 이게 우선 첫 번째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남한이 통일에 동의를 해도 북한이 통일에 동의를 안 하면 통일은 못하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런데 김정은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0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거기도 전체 총선거 치르기만 하면 2,300만의 표가 중요하지 200만의 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2,300만의 표가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라고 표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거다라고만 얘기하면 다 통일에 찬성하는 표를 던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자신들을 아주 하대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 거일 가능성을 본다면 북한 분들이 통일에 찬성할 이유가 없죠. 가난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겠다. 이제 보나마나 이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북한 사람들이 통일하기 원한다. 우리 통일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먼저 네.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조선족 탈북자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탈북자분들이 다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요새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사는데 네. 이 국경 근처는 다 자유롭게 통화합니다. 네. 중국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서울과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통일 안 하는 게 낫다. 이 남한 사람들 살만한 사회를 만들고 사는 데가 아니다. 가난해도 너희들 힘으로 너희가 거기서 열심히 살면 그게 더 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통화가 되고 있다면 좀 때로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요새. 네. 이거는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마치 최종 결단은 우리 쪽에 있는 결정 것처럼. 있는 것처럼 우린 착각을 네, 하는데 그렇죠. 아니다. 교만함이죠. 예, 네. 통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북한 주민을 통한 통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평화를 통한 통일, 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을 통한 통일,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 통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그동안 쭉 하면서 느끼는 게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은 북한이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 남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성별적으로 좀 이 갈등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아주 그야말로 너무나 엉망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남남 갈등을 극복을 하는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면 통일되고 일정 부분은 분명히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는데 그 혼란과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네. 예행 연습 때, 연습 게임 때 잘 해야 본 게임을 올라가서 잘하는 건데 이게 예선전에서 헤매고 앉아 있으면서 본 게임 올라가겠다고 우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던 남한 안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을 극복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 네. 이게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남남 갈등 극복 경험 축적에 의한 통일. 요 세 가지가 우리 기독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오늘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의 제목 하나를 다 꼽으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거를 교수님은 내가 살면서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그게 뭘까요, 교수님에게? 197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소위 큐티라는 걸 처음 교육받은 다음부터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피는 제일 먼저 성경을 피고 큐티를 하는 그 삶을 이제 오늘 아침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TV는 30분 이상 항상 보면서 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게 본인 얘기십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하죠. 네. 앞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전은택 교수님 되시길 바라면서 네. 끝으로 기도 제목과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학자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정말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또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또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기독 젊은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고 역사적인 힘을 갖는 위치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일 거라 그냥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사명을 잘 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짧고 간결하지만 그러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네. 저희가 그런 교수님을 축복하고 또 그런 길을 걸으시도록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네. 교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네. 정말로 많은 또 깨달음과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시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전우택 교수님 보면서 많은 도전을 네. 받았습니다. 정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변화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치료자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약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는 사랑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 많이 가져도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올 때
주님 안에서 이루는 기쁨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기도해드리면서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